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저희가 첫 번째 시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상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청상 2급은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 시험을 보시죠. 물론 뭐 이제 3급에서 2급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워낙 이렇게 비중 자체가 이렇게 2급 바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시면 아마 대학원 다니면서 요 과목을, 그러니까 상담 이론에 대해서 좀 배우신 분들도 있고, 상담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덜 배우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편차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보면. 그래서 좀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좀 최대한도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청소년의 정의 및 내담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1급에서 한번 예전에 나왔었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서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그걸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청소년의 정의입니다. 청소년의 개념 보시면 청소년의 정의 자체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 애도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애가 결혼하면 청소년 시기가 없는 거지. 바로 성인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제 이런 것처럼 청소년을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 동그라미 니은 그래서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현대 사회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고유한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청소년으로 인정하는 게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원시 시대에는 뭐 어떤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뭐 이런 성인식의 어떤 하나의 그 관례로서 그래서 통과 의례로서 어떤 의식을 치르면 바로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동그라미 리을에서는 그래서 현대 사회에 가서는 청소년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로 나와서 직업을 얻어서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그러니까 뭐 졸업해서 이렇게 취업하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자체가 이렇게 졸업을 늦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요건 이제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방법, 요것도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이제 1급에서 한번 나왔었나 그럴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유엔에서는 청소년을 15세부터 24세까지 집단으로 구분을 했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국제식량기구 FAO에서는 10세부터 24세까지를 이제 청소년 시기로 구분을 했고, 근데 동그라미 디귿이 이게 좀 되게 복잡한 거죠. 우리나라 법률에서 법마다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호칭도 다르고 연령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읽어서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제가 2급 강의하면서는 시험에 나온 거를 본 기억이 없어요. 이제 2급 강의하면서는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여기서는 명칭이 이제 앞에 청소년 무슨 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청소년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고요. 그 중에서 기본 활동진흥 복지지원 요거는 이제 연령이 기준 연령이 청소년이라고 바라보는 연령을 몇 살을 청소년이라고 보냐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 거고요. 보호 쪽으로 가면은 만 19세 미만 이렇게 간 거예요. 보호로 가면 만 19세 미만으로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소년법이죠. 소년법에는 호칭을 소년, 뭐 이름이 소년법이니까 그래서 호칭을 소년이라고 했고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본 거고요. 이건 만이 아니에요. 또 19세 미만 외우라 소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보호 쪽으로 가면 이것도 19세 미만으로 갑니다. 또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는 호칭을 썼고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또 아동이라는 호칭을 써서 18세 미만 이렇게 법을 좀 통일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로기준법에는 또 연소자라는 이제 근로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소자라는 호칭을 써서 기준 연령을 이제 15세 미만, 중학교 재학 중일 때는 이제 18세 미만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형법과 민법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라는 호칭을 같이 쓰지만 형법은 그 미성년자의 기준이 이제 14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는 거고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법에 따라서 호칭과 연령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그 두 번째 양가로 니은에 보시면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여러분 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막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잘 구조화하고 있어야 이렇게 딱 질문 봤을 때 요게 틀렸네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잘 이제 맞아 그거 맞아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상담 동기가 부족해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청소년 애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와. 그런 일은 제가 상담하면서는 아주 드물게 봐요. 아주 드물게. 보통은 부모한테 끌려서 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끌려서 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법에 의해서 뭐 상담을 받든지 뭐 이런 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들은 의뢰된 내담자가 대부분이고요.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게 되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상담자를 오해합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상담자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나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표상과 동일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청소년 아이들이 드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담사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의 한계가 있고요. 꾸준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매주 오고 정해진 시간에 오고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게 지구력이 부족한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니까 인지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인지 발달 측면에서 보면 인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할 만큼의 어떤 인지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아중심적 경향이 좀 있어서요.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 상상 속 청중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기는 한데 상상적 청중 또는 상상 속 청중, 개인적 우화.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중심성. 자아중심성은 사실은 전조작기 아이들에서 나타나지는 특징인데 청소년들도 자아중심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이상주의적 성향을 갖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사, 이상적인 부모의 상을 가지고 자기 부모랑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자기한테는 절대 적용을 안 하지.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적용하면 이상적인 그 자녀의 모습에 자기가 얼마나 벗어나겠어요. 그렇게는 적용을 안 하고 남들한테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성인 거죠.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한 가지에만 관심을 지속하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죠. 이런 걸 한 단어를 딱 바꿔가지고 문제 나오기도 해요.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해요. 그래서 감각적이고 빠른 흐름을 추구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 동그라미 7번에서 보시면 주위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친구가 어떤 친구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 동그라미 8번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거. 실제 그 청소년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시거나 청소년 자녀를 많이 대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들이 어휘력이 너무 딸리고 그래서 야 공부 잘하는 애도 이런 단어를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말들이 많잖아요. 못 알아듣게. 우리들이 못 알아듣게. 부모나 선생님이 못 알아듣게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행어, 비속어, 평적적 표현 이런 것들이 참 많고요. 욕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동그라미 9번 왕성한 변화를 이루는 발달식입니다. 그렇죠. 물론
영아기 때가 현격한 변화를 보여요. 신체적으로 영아기 때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 게 이제 영아기가 제일 크고요. 그러고 나서 청소년 시기도 큰 변화를 보입니다. 큰 변화를 보이는 건 뭐 사실은 키가 뭐 엄청나게 큰다. 엄청나게 크기도 하는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2차 성징에 의해서 그 남성이 더 남성다워지고 여성은 더 여성다워지는 이런 변화가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성호르몬이. 그래서 감정적 변화도 아주 그 격변하게 일어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이나 몸집이 영아기 외에 가장 급격히 발달을 이루는 시기고 신체 생리적 변화가 커서 정서 발달에 따른 그 이제 그 불균형, 신체적인 어떤 변화와 정서적 변화 이게 균형 있게 이렇게 차분차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쭉쭉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동그라미 10번에 보시면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자의식이 크다라고 하는 거. 자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그 상담 공부하시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나를 관찰하는 걸 자의식 이렇게 해요. 내가 내 몸 밖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관찰하듯이 이렇게 느끼는 거 이런 걸 자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없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적당해야 돼. 상담이 그렇죠. 뭐 적당해야 된다 이 소리 상당히 많이 하는데 자의식은 적당해야 된다는 거.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자아중심적,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자아중심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남들이 느끼는 건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특별히 이제 부모나 선생님,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큰 2번에 보시면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이제 양가를 본 청소년의 특징,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특성을 보면 호르몬상의 큰 변화를 보이죠. 남성 호르몬 이제 그 안드로겐,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을 안드로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남성 호르몬 여러 개를 통칭할 때 안드로겐 이렇게 부르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면 그 남성의 성적 호르몬을 이제 딱 하나의 호르몬을 부를 때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좀 헷갈리지 마세요. 안드로겐 이러면 그 묶음이에요. 묶음. 쉽게 말하면 묶음. 안드로겐은 묶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의 경우는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서 2차 성징이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남성이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뼈라든지 뭐 이런 게 골격이 좀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2차 성징으로 나타나지는 건 뭐 수염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2차 성징의 영향인 거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여성스러워지니까 가슴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 몸에 이렇게 여성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이 보시면 이제 성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신체적인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인격이 성숙했다 이런 거 말고 신체적인 성숙,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성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신체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성숙, 신체적인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이 시기에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보시면 첫 번째 점, 자정체감을 형성하는 거. 물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만 자정체감을 형성하는 건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발달 과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자정체감 그러면 사실은 자정체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떤 내 신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에서 뭘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자정체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기중심성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상청중, 앞에서는 상상적 청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상상 속 청중, 가상청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 속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는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사회 이해력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간접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감정, 느낌을 파악하는 이런 능력들이 좀 발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점에 보시면 언어, 시각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징적 표현 체계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발달한다.
여섯 번째 점, 정보 습득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이제 발견하는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는 표현이 이제 그 초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관찰하는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는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무엇을 모르는구나를 아는 거. 이걸 이제 메타인지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 이런 게 이제 메타인지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연역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인지 발달이 그 정도 나타났으니까 피아제 이론에 따라서 인지 발달이 그 정도 나타났으니까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점에 보시면 이제 이상주의적 사고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적 사고를 안 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 이상적인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또는 이상적인 부모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적인 선생님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비난하고 부모나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 아래점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개인적 우화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나만은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이 발생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왜? 그냥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게 개인적 우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신만은 괜찮을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신의 독특성에만 몰두해서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 우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는 편협한 태도를 고집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그런 인지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특성은 가장 큰 특징이 아주 정서가 이렇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성년기보다 더 강도 높은 정서적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불안감,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타나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쉽게 내고 반항적이 되고요. 쉽게 우울해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방어 기제가 이제 발달하는데 주로 부인 방어 기제.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청소년기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 맞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남자아이들은 행동화 방어 기제 많이 쓰고요. 여자아이들은 동일시 방어 기제를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정서적 경험에 대한 자각적 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인지를 명명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야라고 이 네이밍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특성을 보시면 사회적 특성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라고 구분하면 초등학교도 청소년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초등학교 전반기까지 보면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완전히 부모와 이렇게 독립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왜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가 어디 가자 그러면 잘 따라다니고 이제 부모의 말을 비교적 거절하지 않고 잘 듣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 시기 보통 흔히 말하는 사춘기 시기에 딱 들어가면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죠. 그건 아빠가 원하는 거죠. 내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긋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를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시기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짝대기에 보시면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를 지속하면서 자신을 부모와는 다른 독특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경험해가는 어떤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도 않게 부모에게 반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부모랑 이렇게 이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착 대상이 부모로부터 친구로 바뀌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던 놈들이 그런 놈들이 이제 좀 크면은 이제 친구 없으면 못 사는 부모는 버려도 친구는 못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흔히 나타나진다. 그리고 부모와는 상이한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 내면화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
그다음에 그 아래점에 보시면 이제 독립과 의존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부모에게 독립해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복잡한 걸 자기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게 편하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독특성이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나를 이렇게 개별화해서 이렇게 딱 분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의존해 있던 것에서 떨어져서 독립성을 찾아야 되는 이 둘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청소년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점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놈끼리 모여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정도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을 만큼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유유상종 아니면 지들끼리 이렇게 위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지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또래 집단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게 이 시기에 아주 그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성이나 이성 친구든 또래에 몰입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심리적, 사회적인 지지를 얻는 거. 그래서 사실 요 사춘기 시기에 또래들에게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상당히 취약한 그 어떤 그 정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맨 아래 짝대기에 보시면 또래 친구들로부터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이 확립되고 사회적 거부감, 배척의 감정, 고립감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해서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 아마 청소년 상담사 자격 따시고 청소년 상담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요런 어려움을 이제 그 호소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실제 제가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요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엘킨드의 자아중심성 이론이라고. 청소년 시기는 왜 우리가 삐아제 이론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리는데, 자아중심성은 전조잡기에 나오는 특징인데 이게 인지 발달이 충분히 된 형식적 조작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아중심성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청소년기에 보여지는 아주 고유한 아주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을 엘킨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상상 속 청중과 개인적 우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청중이 없어요. 저도 지금 이게 촬영하는 공간에 카메라와 저 단둘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는데 이제 여기 이제 마치 뭐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막 느끼면서 이렇게 그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춘기 시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춘기 아이들한테 야, 그 바로 앞에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물론 심부름도 안 하지만 얘가 이제 10,000원 줄 테니까 갔다 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갈 때 그냥 잠자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는 놈 별로 없죠. 바로 그 앞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뭐 옷 갈아입고 막 세수하고 뭐 이러고 나가요. 너 왜 그러니 갑자기? 그냥 거기 잠깐 마스크 쓰고 잠깐 나갔다 오면 누가 알아보겠어. 모자 쓰고 잠깐 나갔다 오면 누가 알아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그게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볼 거야.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나를 이렇게 쳐다볼 거야. 이런 마음을. 이게 바로 상상 속 청중. 혼자 있거나 아니면 길에 혼자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하나, 제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나 이걸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상상 속 청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청소년이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벗어나서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게 자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관찰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나를 관찰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한 수십 대 이렇게 내 주변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나를 찍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게 바로 상상 속 청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상상 속 청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양말 짝짝이로 신고 죽음이지 죽음 이런 거. 그러니까 패션이다 그럼 뭐 모르겠습니다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이런 거에 되게 목매는 게 바로 아무도 관심 없거든. 사실은 실제로 제가 양말 짝짝이 신고 뭐 강의 다니고 이래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뭐 신발 벗고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그런 공간에도 가도 아무도 관심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해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적 우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아주 특별해, 나는 아주 독특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왜 그 애들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이렇게 이성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면
부모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러면 이렇게 내가 그 친구랑 헤어진 이 아픔을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모르긴 부모도 다 이렇게 그 시기를 거치면서 다 헤어지고 뭐 이런 아픔들을 경험했는데, 근데 이 경험은 나만이 한 아주 독특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나는 아주 특별해, 나는 아주 독특해. 이런 게 바로 개인적 우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도, 남들은 위험할 수 있지만 나는 아주 특별해서 안 위험할 거야. 이래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 우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쭉 내려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 등을 타인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이나 위협 혹은 위기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 우화예요, 이런 게. 개인적 우화를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 인지 오류에서 개인화 오류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이건 인지 오류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개인화 오류랑 개인적 우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고요. 자신의 사고, 감정, 경험 세계가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나는 아주 특별해, 이렇게 믿는 게 바로 개인적 우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엘킨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을 인습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전인습 단계, 인습 단계, 후인습 단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습이라고 하는 건 가역,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는 이렇게 일반적인 뭐 관습,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인습 단계, 그러면 뭐 관습적인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계. 그럼 인습 단계,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 신경 쓰고 관습에 얽매이는 단계. 후인습 단계는 관습을 초월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보시면, 청소년 시기는 대체로 인습 단계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 속 청중, 이거랑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습 수준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4개 단계 중에 청소년기는 인지발달 이론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죠. 피아제 이론 배우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각운동기는 이제 인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감각운동기로 따로 뺀 거고, 그래서 영유아식이 이제 유아는 아니구나, 영아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조작기는 이제 유아들이 전조작기에 해당이 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유아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대체로 초등학교 시기, 형식적 조작기는 중학교 넘어가는 시기. 이제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나눴을 때 그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가 전형적으로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바로 청소년기 시기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형식적 조작기에 전조작기에나 나타나는 그런 이제 자아중심성을 보여서 이게 바로 이제 아주 우스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청소년 및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청소년기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청소년기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청소년기를 빨리 넘어가야지, 철이 안 들어서 얘네들이 뭐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정쩡한, 또는 아주 이렇게 안정돼 있다가 또 안정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너무 이제 어떤 이제 아주 불안정한 일시적인 시기구나,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그런 시각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 시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안정돼 있다가 또 안정되기 위한 중간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시기, 청소년 시기, 성인기 시기 자체에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증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전적 개념, 청소년에 대한 고전적 개념은 버릇이 없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타협적이고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런 시각이 좀 있었다면, 현대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면 복합적인 존재로, 다양하게 이해해야 하는 존재로, 그 다음에 이제 권리와 책임을 이제 소유한 존재로, 보호와 자율의 대상으로, 사이버 문화와 정보의 주역으로서, 그래서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방식의 이해로 많이 이동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기에 대한 고전적 개념에서는 과도기로,
이게 안정적인 아동기와 안정적인 성인기 사이에 매우 불안정한 일시적인 과도기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좀 있었다면 그래서 질풍노도 이 청소년들 되게 싫어합니다 이런 표현들 질풍노도 뭐 이런 심리적 이유기 뭐 그 심리사회적 유예기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썼다면 현대에서는 이제 그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특성들이 청소년기 자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고유한 발달 단계로서 청소년기를 이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심리사회적 유예기는 이제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전에 그 정체감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제 실험 기간 자체를 이제 심리사회적 유예기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정체감을 가질 것인가,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을 추구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어떤 그 이제 접촉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부딪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시기가 바로 심리적 유예기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과거의 어떤 이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